안녕하세요. 유철희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13장 전기력과 전기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주요 내용으로는 쿨롱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계산을 진행을 할 때 특히 전기력과 전기장의 경우에는 벡터 물리량이므로 벡터 연산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전하와 전기력, 전기장, 그리고 전기력선과 전기쌍극제에 대한 개념을 익혀서 향후 여러분들의 전공 심화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는데 기초적인 개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학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자기학이라고 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하 기반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정전기라고 얘기를 해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는 문자로 특히 Q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전하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하량, 즉 1.6 곱하기 10-19승 쿨롱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전하의 크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전하의 양들은 사실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전하의 값, 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하량의 정수배만큼 진행을 해서 전하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로 전자가 빠져나간 원전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경우에 플러스 차지를 갖게 되고 양성제가 갖는 차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두어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 쿨롱이라고 되어 있는 쿨롱이라고 하면 전하량의 단위인데요. 이 원 쿨롱의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전하의 크기가 전자와 양성자가 같은데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가 뭉쳐 있으면 대략 원 쿨롱 정도의 전하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주 큰 숫자의 전자 또는 양성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MKS 단위계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하나인 암페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암페어는 원래 정의가 단위로 쓰게 되면 쿨롱 포 세크로 주어지게 됩니다. 1초 동안에 원 쿨롱의 전하량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원 암페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원 암페어로 되어 있는 전하량이 사실은 전자의 크기로 보게 되면 아주 많은 개수가 흘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금속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 원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에 들어있는 자유전자의 수가 대략 10의 23승계 정도이고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적인 인력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고무 마찰에 의해서 대등되는 전하량은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하의 기본적인 단위가 쿨롱이라는 점, 또 하나 아주 많은 숫자의 전자 또는 양성자가 흘러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1A, 뭐 10A 그런 식으로 통용이 된다는 것들을 감으로 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전자기학은 그 발달돼 온 그 역사가 아주 유구한데요. 예전부터 그 전자기학 쪽에 큰 업적을 새긴 과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BC 600년이니까 기원전 600년경에 탈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호박, 이걸 호박을 그리스어로 엘렉트론이라고 쓰게 되는데 닦는 과정에서 전기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마찰을 통해서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으로 인해서 인력 또는 촉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전기현상을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처럼 보통 소나무에서 생긴 송진이 땅으로 떨어져 여러 해 동안 시간을 거치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보석을 호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예전 영화의 주라기 파크에서 나와 있는 쪽의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기로부터 뭐 추출을 해서 뭐 공룡을 뭐 창조해냈다,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보석이고요. 근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자기학 쪽에서 크게 업적을 남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웨스테레드입니다. 웨스테레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와 자기현상 관련 발견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실험 많이 했던 전류를 흐르게 하고 나서 나심판을 주변에 두게 되면 나심판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최초로 발견을 해낸 사람이 웨스테레드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1831년에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여러분들 한번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한번 인터넷 등을 조사를 해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정말로 중요한 현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명에서 전기 관련된 모든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현상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서는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죠. 전자기 유도뿐만 아니라 뭐 전기분해 쪽에도 큰 공헌을 했는데 이러한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내는 능력이 약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학의 한 천재, 우리가 앞에 분자의 운동 쪽에서 언급을 했던 맥스웰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분은 거의 수학의 천재죠. 그래서 1864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 법칙, 아마 전자기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전자기 방정식을 발표를 해내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전자기 쪽에서의 방정식을 유도를 해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전자기, 지금 이제 특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정전기학 쪽에서 쓰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한번 잠깐 보면,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들이 모두 정전기학 기반의 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여기 그림 가운데 나와 있는 회전 드럼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메탈을 아주 표면을 잘 처리를 해서 동글동글하게 막대 형태, 동그란 막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이저 프린터 또는 뭐 복사기 등의 주요 핵심 요소이고요. 정전기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원래 드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복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레이저 프린터 같이 내가 만약에 인쇄하고자 하는 부분을 레이저 빔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한 부분을 내가 인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킨 이후에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토너 분말을 가까이 가게 되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 부분이 부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이 이렇게 부착된 토너들이 종이를 공급을 하면서 둘이 접합을 시킨 이후에 열을 가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사의 그 복사 용지로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전하를 제거를 하고 다시 양으로 대전을 시키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미지를 뭐 100장이고 1000장이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을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해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공부 따로 실생활 따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학습에 좀 흥미를 좀 더 느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전자기학 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용어 아니면 개념 때문에 소개를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도체와 부도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유전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전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물체를 구분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유체역학,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도체와 부도체로 분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체와 부도체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예가 바로 전선입니다. 자유전자가 저항이 없이 마구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부분이 바로 도체 부분이고, 이 도체와 도체 사이를 인슐레이터, 즉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되어 있는 것들로 감싸서 내가 원하는 신호만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험상 도체는 보통 메탈,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도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의 특성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도체, 부도체, 그리고 또 한 물질의 종류인 반도체라는 것까지 섞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라고 하는 것, 부도체, 반도체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도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밴드갭이 없거나 또는 매우 작아서 전자가 손쉽게 전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도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부도체는 그와 반대로 밴드갭이 너무 커서 전도대로 전자의 이동이 불가능한 물질들을 부도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얘가 아래 나와 있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전도대와 가전자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가전자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자가 원자를 탈출하지 못하고 원자의 최외곽 궤도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 전도대의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도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반대로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에너지 밴드 갭이 너무 커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절연체라고 해서 전자가 절대 전도대로 못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인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동을 해서 저런 특성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사용하는 언어 중에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간 정도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체에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지는 않고 절연체에서처럼 이렇게 밴드갭이 크지 않은 상태, 지금 적절한 밴드갭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얼마든지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성질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세미컨덕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실상 제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PU라든가 또는 우리가 PC 같은 거 조립할 때 많이 쓰고 있는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USB라든가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그 반도체 소자들이 낸드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인데 모두 반도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여러분들은 제조 공정을 배울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해보면 주로 실리콘 또는 저메늄이라고 되어 있는 원소를 기반으로 보통 만들게 되는데, 반도체의 진정한 뜻은 반도체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데 원래는 전기적인 성질이 절연체에 가까운데, 이 실리콘이나 저메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N형 또는 P형 반도체를 만드는, 즉 불순물 성능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전기적인 특성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데 반도체의 진정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게 반도체다 라는 말도 맞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도체는 부도체의 성질에 가까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아래 밑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가져나온 그림입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여러분들만 좀 보기를 봐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D램이라고 되어 있는 반도체의 한 소자를 단면을 잘라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셈이나 템이라고 되어 있는 공정을 통해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봐도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보기 좋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이쪽 좌측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은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는 기판을 깎아내고 채우고 깎아내고 채우는데 도체와 부도체를 적절하게 반복적으로 형성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정기적인 신호를 저장하거나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이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D램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4GB짜리 D램을 산다고 해주면은 그 용량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소자 하나하나 그 반도체 소자 하나하나 동작하는 것들을 보면 그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한쪽이 소스, 한쪽이 드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부분에서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 밑에 있는 부분들에 전위를 주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오느냐 또는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도체 또는 부도체가 되는데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도체일 때는 반대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부도체에는 흘러갈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 이쪽에 있는 게이트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전기적인 신호는 우리가 이진법을 쓰게 되면 0 또는 1의 신호만 우리가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 외부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위 면적당 아주 잘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인텔 그런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나노짜리 공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게이트의 선폭이 5나노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공정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반도체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해야 될 만큼 뭐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고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복잡다단한 절연체와 도체를 쌓아가는 공정이다. 그런 것들을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내가 잘 컨트롤하는 것들이 관건이다 라고 알아주면 좋겠고 또한 반도체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도체도 부도체도 아닌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상 내가 원할 때 도체 또는 원하지 않을 때는 부도체로 만들 수 있는 정기적인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반도체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분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문으로 표현을 해주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폴라리제이션은 아래에 있는 이미지에서처럼 어떤 대전되어 있는 물체가 여기는 지금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전자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빠져나갔는데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인슐레이터, 절연체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원래 인슐레이터 내부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이루고 있는 자유전자 양성자의 수가 같음은 물론이고 분자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정상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플러스 차지를 가진 것들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니까 인슐레이터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모두 몰려있게 되는 현상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도에 의해서 대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총칭해서 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이 분극이라는 현상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은데요. 빛을 물에 가까이 가져대니까 물의 경로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을 미리 마찰에 의해서 대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하가 순수하게 모여있게 되는 것이고 물은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주변에 대전되어 있는 물체가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물의 경로가 이렇게 휘게 되는 것들입니다. 종이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즉 유전체, 절연체라고 되어 있는 전기적인 중성인 물체에 대전되어 있는 물체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또 이렇게 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곤 합니다. 전공 심화되면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또는 뭐 전기과학 쪽에서 사용되는 전기분해 쪽에서도 분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때는 의미가 약간 달라지니까 필요할 때 따로 공부를 해 두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인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인 전기력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적인 힘의 법칙을 총칭해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쿨롱이라고 하는 분은 1784년도에 태어난 프랑스 물리학자이고 육군 대령이기도 하고 과학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많은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파리 대학의 총장이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양반이 뉴턴이 발견을 했던 그 이론으로 내세웠던 말루일레 법칙에 크게 영감을 받아서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비틀림 줄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대전되어 있는 물체 두 개를 갖다 대고 동일한 전하일 때와 서로 다른 전하일 때 얘네들이 어떻게 비틀림이 유지가 되는지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이 뭐냐면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그 전하들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즉 만류인력의 법칙, 법칙에 나오는 수식과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틀림 힘을 아까 말했던 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힘은 두 전하량 Q1과 Q2에 비례를 하고 또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하가 서로 같을 때는 척력이, 전하가 서로 다를 때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니 이와 같은 수식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수식을 제가 두 개를 썼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F2는 K2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앞에서 얘기를 했던 수식에 대한 의미를 수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끝에 붙어 있는 R 꼭새가 있는데 R 꼭새는 단위 벡터입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정리를 하면 전기력이라고 되어 있는 힘은 벡터 물리량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모두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을 굵은 글씨체로 벡터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벡터 물리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고려가 되어야 되므로 방향에 대한 것들을 단위 벡터로서 표현을 해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R에 대한 단위 벡터를 써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기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절대값 기호를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나중에 계산을 할 때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Q1이 예를 들어서 양전하고 Q1이 Q2가 음전하라고 하면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채 계산을 하게 되면 힘을 계산을 했을 때 앞에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계산은 플러스를 쓰든 마이너스를 쓰든 절대값을 붙이고 나서 항상 양의 값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부호일 때는 같은 전하 길이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척력이 그리고 다른 부호일 때는 인력이 작용을 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전기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보면 사실 모를 것이 없습니다. K는 비례상수, R은 거리, Q1과 Q2는 각각의 전하량을 나타내 주는데 생소하게 처음 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비례상수 K2입니다. 이것은 전자기 상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말 그대로 상수고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2의 원래 의미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다 쓰기가 번거로워 K2라는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크기를 보게 되면은 8.99 곱하기 10의 구승,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 제곱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크기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K 이 값이 대략 8.9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10의 구승이라고 되어 있는 무지막지한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기력이 아주 크게 구현될 수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겠는 표현이 바로 엡실론 제로일 텐데요. 엡실론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8.85 곱하기 10-12승 쿨롱 제곱 나누기 뉴턴미터 제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얘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진공은 지구상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진공에서의 유전율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들이 언급되고 기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을 했던 전기력에 대한 설명을 여기 나와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하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로 다른 빨간색과 파란색의 서로 다른 전하가 가까이 현재 붙어 있는 가운데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점점 멀어지면서 전기력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분홍색과 노란색의 크기를 보게 되면 내가 가한 힘과 전하끼리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한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을 하니 저절로 떨어질 수가 없고, 외부에서 내가 힘을 주어서 우측으로 이동을 시킬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분홍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멀어지면서 전기력이 0에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힘을 풀어버리게 되면 둘 사이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므로 고정되어 있는 빨간색 중심으로 파란색이 이동을 해서 결국은 붙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같은 부호인 상태에서 처음 그 전기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부호라고 해주면 자연스럽게 둘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이 청력이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내가 힘을 주어 강제로 가까이 접근을 시키게 되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많은 힘을 주어야 하고, 그 힘을 플러스로 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히는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아주 가까워졌을 때는 가장 큰 힘을, 또 힘을 릴리즈를 하면 이렇게 다시 멀어지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진 동영상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우리가 수식에서 F는 K 곱하기 Q1 곱하기 Q2 나누기 R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플롯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기력 계산하는 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점전화가 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크기를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5 마이크로쿨롱, 마이너스 2 마이크로쿨롱, 그리고 3 마이크로쿨롱이 각각의 거리가 2cm와 4cm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Q2-2 쿨롱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Q2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전하가 Q1도 있고 Q3도 있기 때문에 힘이 두 개가 작용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네트 힘, 알짜 힘을 구한다고 해주면 이 두 개의 힘을 모두 구해서 힘에 대한 벡터 연산을 통해서 합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두 개의 힘을 각각 구하고 합력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잠깐 보면 F21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F21이라고 되는 것은 두 번째 전하에 첫 번째 전하와 작용하는 힘,
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 사이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21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F22를 구해보면은 공식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K 곱하기 Q1 곱하기 Q2 나누기 R 스퀘어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K는 여기 8.99 대신에 9를 썼는데요.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 제곱을 쓰고 Q1 하나는 5마이크로 쿨롱이니까 5 곱하기 10-6승 쿨롱을 쓰고 Q2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인데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2 곱하기 10-6승 쿨롱을 바로 씁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자기력 계산을 할 때는 크기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절대값 취해 준다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거리는 2cm가 떨어져 있으니까 MKS 단위로 2 곱하기 10-2승을 쓰고 단위는 미터를 쓴 이후에 제곱을 해 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힘은 벡터 물리량이므로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Q1과 Q2는 X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니 X방향의 단위 벡터 I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이 쿨롱, 이 Q2에 작용하는 힘을 보니까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 Q2에 주는 영향이기 때문에 Q2 입장에서 보면 좌측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5마이크로 쿨롱도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관심이 없고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만 관심이 있으니까 좌측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X방향의 좌측인 즉 I라고 되어 있는 단위 벡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F23이라고 되어 있는 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3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화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 여기를 F23이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비례상수 K값을 쓰고 Q1 하나 쓰고 3 마이크로 쿨롱, 2 마이크로 쿨롱 쓰고 거리는 4cm이니까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인력인지 청력인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과 3 마이크로 쿨롱은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을 하고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3 마이크로 쿨롱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라고 되어 있는 단위 벡터를 채용을 해서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주고 여기 앞에는 우측으로 작용을 하니까 위에와는 상대적으로 반대인 플러스 부호를 써주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식이 하나, 두 개가 각각 계산이 되었고요. 이것의 합력을 구해 주어야 되는데 이 합력은 위에서 계산한 것과 밑에서 계산한 것의 벡터 합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 크기는 마이너스 191, 단위는 뉴턴, 그리고 방향은 X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좌측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Q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으로 크게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눈으로만 익혀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계산을 하면서 실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이 문제는 종이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5 마이크로 쿨롱에 작용하는 힘을 FQ1이라고 했는데 이 FQ1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5 마이크로 쿨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작용하고 있는 전원은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과 3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5 마이크로 쿨롱과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5 마이크로 쿨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력이므로 우측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3 마이크로 쿨롱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서로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3 마이크로 쿨롱과 5 마이크로 쿨롱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청력입니다. 좌측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방향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X축 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F13 같은 경우에는 Q1에 미치고 있는 Q3의 힘이니까
3마이크로쿨롱과 5마이크로쿨롱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 작용을 했는데 아까 왼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고요. F12라고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전하에 작용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전하에 의한 힘이니까 똑같이 2마이크로쿨롱과 5마이크로쿨롱을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개의 각각의 힘을 구해서 그 합을 구한 이후에 벡터 연산에 의해서, 즉 벡터 합에 의해서 그 크기를 나타내 보면 플러스 188, 단위는 뉴턴, 그리고 방향은 X축의 플러스 방향이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복잡한 문제이므로 연산을 좀 벡터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 13.4번입니다. 세 개의 점전화가 있는 정삼각형 모서리에 전하가 위치를 해어 있고 이때 Q3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합니다. 모식도를 잠깐 보게 되면 Q1이 이쪽에 있고요. Q2가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2마이크로쿨롱이네요. Q3가 4마이크로쿨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Q3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하니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Q3에 작용하는 힘은 주변에 있는 전하가 두 개이므로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각각의 힘을 구한 이후에 합력을 구해주면 됩니다. 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Y 축상에서 X축과 Y축의 힘이 모두 작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될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F32라는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세 번째 전하에 미치고 있는 두 번째 전하에 의한 영향의 그 힘의 크기입니다. 일단은 크기만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KQQ 나누기 R2K이므로 K 값을 쓰고 Q를 각각 두 개 대입을 해줍니다. 두 개의 Q는 하나는 2마이크로쿨롱, 하나는 4마이크로쿨롱이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마이크로쿨롱과 4마이크로쿨롱을 쓰고 하나의 거리는 5cm이므로 한 변의 거리 5cm로 적용을 해서 제곱을 해주고 계산을 해보면 그 크기는 29N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9N이라고 있는 힘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이 서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인데 여기 나와 있는 Q2와 Q3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상에서 서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럼 F32에 I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구했던 F3이라고 되어 있는 힘에서 X성분만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I가 X방향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직선상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작용을 하니 Q3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X방향 성분은 이쪽 성분만 X방향 성분이네요. 따라서 전체의 크기 그리고 이 각도를 고려를 해주게 되면 정삼각형의 60도를 고려를 해서 그 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29가 나오고 그리고 코사인을 취해주게 되면 X성분만 나오게 되는데 그 크기가 바로 마이너스 15N이 되는 것입니다. Y방향도 구할 수 있어야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32에 J라고 되어 있는 Y방향의 단위 벡터를 채용을 해보면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힘에 Y축으로 작용하는 성분이므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즉 Y방향 성분을 보게 되면 이 전체 크기에다가 주어져 있는 각도를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30도를 계산해 주는데 사인을 취해서 계산을 해서 Y 성분을 구해보면 그 크기는 25N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X축 또는 Y축 하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X축과 Y축 상에서 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맨 처음 3장에서 학습을 했던 벡터의 연산 쪽에서 성분 베이스로 계산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그쪽 부분을 복습을 하고 이쪽 전자기하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세 번째 전하에 미치고 있는 두 번째 전하에 의한 영향은 X성분으로 마이너스 15만큼, Y성분으로 플러스 25N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1에 의해서 Q3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보았던 것
과는 달리 Q1이 이쪽에 있고 Q3가 이쪽에 있으므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크로쿨럼과 4 마이크로쿨럼은 서로 다른 부호이므로 힘은 현재 이렇게 인력을 할 것이고 4 마이크로쿨럼 입장에서 보면은 좌측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F31 같은 경우에는 K, QQ 나누기 R2K이므로 K 값 쓰고 Q1 쓰고 Q2 쓰고 거리 넣고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고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면 그 크기는 43N입니다. 그럼 X성분, Y성분 방향을 따져 주어야 하겠죠. 그럼 X성분, Y성분을 따져 주려고 보니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Q3에는 지금 현재 Q1에 의해서 좌측으로만 힘이 작용을 하니 즉 Y방향이 없는 상태의 힘이니 F31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I라고 되어 있는 X방향 성분을 써줄 때 크기는 마이너스 43 그대로 써주면 되고 I를 써주는데 방향이 좌측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을 두 개를 구했는데 힘을 두 개를 구했는데 그 두 개의 힘을 합력을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한 더하기나 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분으로 구해 주었기 때문에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합력을 구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플롯한 것처럼 F32는 현재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F31은 좌측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 둘 사이의 합력은 FQ3나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플롯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써서 계산을 할 때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나타낸 값들의 합력을 구해주면 되므로 FQ3는 앞서서 구했던 X성분과 두 번째에서 구했던 X성분을 두 개를 더하고 X성분끼리 두 개를 더하고 Y성분은 25N 하나만 있으므로 두 개의 합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FQ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전체의 합력의 크기를 만약에 구하시오 라고 하면 X성분의 크기가 58이고 Y성분의 크기가 25이므로 58의 제곱 플러스 25의 제곱 한 것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63N 크기가 나오고 방향을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은 방향은 코사인, 사인 여러가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탄젠트를 취해서 구해보게 되면 탄젠트의 크기는 58분의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X성분의 크기가 58이고 Y성분의 크기가 25이므로 양쪽의 역함수를 취해 세타를 구해보게 되면 탄젠트 마이너스 1, 58분의 25에서 23.3도라고 계산이 됩니다. 여기 있는 각도가 23.3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삼각형 기반으로 전하를 위치를 시키고 하나의 전하에 미치고 있는 힘을 구할 때는 각각의 전하에 의한 힘을 구하고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누어 표시를 한 이후에 합력을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합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벡터 연산에 의해서 구한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풀이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도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 셔틀이 나와 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 왕복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미국과 소련의 경쟁력으로 우주 개발을 하면서 그 경쟁이 가속화될 때 미국에서 이제 경제성 목적으로 즉 우주선을 한번 발사를 시키고 폐기를 하고 못 쓰게 되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우주 비행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왕복선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사고가 많이 났었죠. 큰 사고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이라고 해서 발사하는 도중에 챌린저 우주왕복선이었군요. 발사하는 도중에 폭발로 인해서 7명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1986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임무를 한 보름 정도를 마치고 귀환하다가 스페이스 셔틀에 생긴 그 작은 구멍, 그 발사하면서 생겼던 충격 때문에 생긴 것인데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열을
과도한 열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우주왕복선이 공중분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폐지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행한 곳이 아마 2011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우주왕복선이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왕복선이 한번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우리가 쉽게 뭐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주왕복선에 대한 뭐 그냥 간단한 언급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전기력 관련해서 우주왕복선 문제를 하나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이 있는데 스페이스 셔틀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메탈 베이스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유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인풋시켜 줄 수도 있고 또는 자유전자를 빼내올 수도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스페이스 셔틀에 마이너스 1 쿨롱의 전하를 대전을 시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메탈이니까 마이너스 1 쿨롱의 전하를 집어넣는 것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이너스 1 쿨롱의 전하가 유입된 이후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쿨롱을 전하를 대전을 시키면 땅 쪽에는 플러스 1 쿨롱만큼의 전하가 대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전장의 유도 때문인 것이죠. 즉 전하가 분리가 됐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이면 반대쪽에도 플러스 1 쿨롱만큼이 대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보통 땅은 영문으로 어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기 쪽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보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전자를 뽑아낼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전자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이 이쪽에 대전이 되면 지표에는 플러스 1 쿨롱이 대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플러스 1 쿨롱으로 대전을 시켰다고 하면 이 우주비행선은 발사가 될까를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도록 합니다. 대략 거리를 한 20m 정도로 해서 대전되어 있는 요 두 개의 거리를 20m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전기력 기반으로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기력은 KQQ 나누기 R 스퀘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K 값을 써주게 되고 Q1, Q2를 1쿨롱, 1쿨롱 두 번 써주게 되고 거리를 20m로 넣은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 크기는 2.25 곱하기 10의 7승 뉴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서로 다른 부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겠죠. 즉 스페이스 셔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발사를 방해하는 힘인데요. 이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유추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주왕복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러스트 F 즉 추진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대략 고체 연료라든가 그런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해서 추진을 할 때 엔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략 1.7 곱하기 12승 뉴턴짜리 엔진 3개 정도의 힘에 맞먹는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계산한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1.7 곱하기 10의 6승을 한 것을 곱하기 3을 한다고 하더라도 2.25 곱하기 10의 7승 뉴턴보다는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전하가 분리가 되어서 스페이스 셔틀의 마이너스 1쿨롱이 땅에 플러스 1쿨롱이 대전되어 있다고 해주면 거리가 2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이 우주왕복선은 발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 셔틀은 메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1쿨롱으로 대전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중성인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플러스의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가 동일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하가 분리되지 않고 땅에 있는 전하를 유도할 일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느끼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중성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전자가 마구 빠져나가거나 마구 들어오게 돼서 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생긴다고 하면
아주 무지막지한 전기력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 이렇게 전기력이 크게 구현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고 되어 있는 전자기 상수, 전자기력 상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류인력, 중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사실은 아주 순수하게 전기력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단,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 주변이 모두 중성이기 때문이다. 중력을 우리가 크게 느끼는 이유는 중력 상수, 앞에 나와 있는 것들 크기가 상수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중량이 무지막지해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금일 강의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특히 중요한 내용은 전기력 F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F를 구할 때 F가 벡터라는 점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계산을 해줄 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구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크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에 휘둘려서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제를 2개 정도 풀어 보았는데요. 사실 대단히 쉬운 문제 같기는 합니다만, 예전의 예를 보면 이 문제를 비슷하게 출제를 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했으니,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